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석의 이색경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일본이 어디인가요? 일본이 독일을 월드컵 축구에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켜서 독일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졌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리고 다시 일본에 지다 보니까 아시아 나라들의 좀 취약한 이상한 징크스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오늘 내일 자로 지금 이게 나갈 텐데 내일 아침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게 녹화로 나가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한국하고 우루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저희 선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무엇보다 먼저 이색경제에서 다룰 소식은 한은이 드디어 베이비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빅 스텝 이렇게 밟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줄였는데, 물론 연속해서 계속 기준금리는 인상했습니다만은, 이 속도를 줄인 셈인데, 그러나 연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인 까닭은 한편으로는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조금 속도를 줄이고 기간은 더 멀리 가는, 그러니까 걸음걸이는 좀 작게 하고 최종 이자율을 높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 된 데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경제에 반드시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올렸는데 이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결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한테 돌아갈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으면서 연준이, 페드가 아마도 12월 다음 달에, 0.75 퍼센트 포인트를 올리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데서 벗어나서 한 0.5% 포인트 정도만 올릴 거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은도 여기에 맞춰서 베이비 스텝으로 0.25%니까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오른 거죠. 예,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게 한은이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어려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이어 6번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이게 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렵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벗어난 자금들이 은행 예금으로 예금 금리가 그렇게 높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도 힘든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은 입장에서는 이게 기준금리를 연준이 계속 속도를 늦추긴 하지만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결국은 인상은 하되 폭은 베이비 스텝으로 좀 줄이는 그 정도를 취한 것인데,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잘 벗어나는 게 기업들이 결국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어려운 시절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남도록 안정성 있게 이게 자금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조금 빨리 물가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연준도 조금은 말하자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예. 지금 뭐 한은 보고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베이비 스텝을 했으니까 3.0%에서 3.25%로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뭐 이것만 해도 나름대로 또 어려운 기업들이 많겠지만 3.50%만큼은 올리지 않았다는 데서 좀 위안을 찾고 지금부터도 여전히 계속 폭은 좁지만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자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상황이 뭐 첫 번째 주제로 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종부세 이제 이게 공시지가가 오히려 현재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 이제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 이제 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주인들로서는 이게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책정된 공시가 현실화를 시킨다는 그 정책에 따라 높여놓은 거기에 따라 이제 세금이 종부세며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까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사람이 납득을 하면 뭘 자기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 정도 내일 예컨대 내가 집값이 많이 뛰었다 그러면 팔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내가 이제 자산 가치가 늘었으니까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집값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높은 공시가에 의해 가지고 세금이 매겨지면 굉장히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심지어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집마다 한 집 정도가 그러니까 건너서 그렇게 내야 되는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정도인데다가 이게 이제 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역전세 난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거기 살던 사람이 이제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면 다시 돈을 내줘야 될 텐데 내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진 거죠. 더 적어져서 다시 돈을 빌리든지 구하든지 해서 그걸 이제 메꿔야 될 그럴 판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만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2020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수준으로 공시가를 좀 맞춰서 조정을 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은 못 바꾸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많이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협조를 해가지고
이 세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걸 뜯어 고치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지금 그걸 그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안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부자 감세로 진짜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걸 그냥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이걸 갖다가 협조를 안 하니까 결국은 공시 그 반영률 현재 반영률 예전에 돼 있던 걸 갖다가 확 뜯어 고쳐서 그 부담을 줄이는 아마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게 일단 고지서가 발급 다 이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처음 그 발행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좀 준 상태로 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닿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윤 하락과 보수적인 회계 방식 그러면서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2011년이가 그게 내용은 뭐냐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시가 흔히들 사람들이 현재 시가에 맞게 그걸 평가하는 게 최선일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시가의 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마치 호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겉보기에 그랬을 때 시가로 평가한 거는 굉장히 이윤이든 아니면 뭐든 집값이든 뭐든 이게 굉장히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이게 다시 지금처럼 다시 이제 화폐를 거둬들이고 이자율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이자율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예전에 자산에 끼었던 거품이라든가 그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윤이라든가 이것도 실은 또 확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엄청나게 떨어진 또 시가란 게 거기에 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화폐를 한참 풀어가지고 자산 급등이 됐을 때 집값이라든가 그런 게 됐을 때 예전에 김인석의 이색 경제를 같이 한참 전입니다만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를 이런 말하자면 정부가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올려가지고 또 그걸 받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고 이미 문제를 한참 전에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결국은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도 실은 이런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마침 그 집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팔아야 팔 때 비로소 말하자면 이익이 실현되는 건데 아직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가격으로 막 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좀 오른다고 해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걸 갖다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회계 방식이란 다른 게 아니라 시가뿐만 아니라 장부가 샀을 때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이걸 갖다가 또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변화니까 어떤 그걸 보수적인 그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택하는 대신에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지금 이제 정부는 말하자면
반영률, 뭐, 예컨대 지금 시가가 한, 1억 정도 나왔으면 그 반영 자체를 조금 퍼센트를 낮게 해가지고 그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그 반영률을 조정해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좀 기다려보면, 뭐 좀 생각보다는 그 세금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일단 뭐, 이 이야기는 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세금이란 게,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적인 오래된 그 말이, 그게 뭐냐면, 뭐 하여튼 남편인가 뭐 누군가를 잃은 어느 산속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그 잃은 그 아낙네한테 왜 그런데도 왜 여기 사느냐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세금이 더 무서워서 산중에 여기 산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는 위정자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해서 하면 그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흩어진다. 오히려 세금을 피해서 흩어진다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제 공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느냐는 그 적용 비율을 낮춤으로써 이 조세 저항을 말하자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매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난리죠. 한편으로 또 파업 이제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꼭 이게 무슨 투쟁하듯이 파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된다 그럴까요? 중심이 됐던 게 지난번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또 줄이어서 지금 파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저 화물연대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4일자 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그 화물의 그 물류가 상당히 그래서 일단 이걸 내건 거는 이제 화물연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고 또 품목 확대도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도 하고 또 품목을 기존의 것보다 자꾸 다른 것들로 더 확대해 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컨대 화물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 숫자도 이 정도 임금이면 하겠다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또 화물에 대한 수요, 그걸 갖다가 또 이 화물을 어디에 실어 날려야 될 공장주랄까 기업이랄까 그런 데서 화물 차주한테 그걸 맡길 텐데 그걸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결정되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막 무리하게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안전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임금을 올려주고 적게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걸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그 화물 차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그 시장에 진입한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나 그 화물차 그게
나도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는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화물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안전한 운임제라는 걸로 그걸 품목을 지금 이제 시멘트하고 몇 개 품목에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뭐 다른 여러 가지 품목으로 더 늘릴 걸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어떤 그 시장의 자율적인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화물 운임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물류 비용은 비용대로 또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내세워 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거 저기 한편으로는 한 6개월도 안 됐죠. 6개월쯤 됐나요? 그 1차 그 화물연대 파업 그걸로 해갖고 그때도 몇 종가 뭐 하여튼 피해가 났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게 또 습관처럼 또 사람은 조금 얻는 걸로 만족을 못 합니다. 어디나. 영국이든 다른 나라 그 파업하면서 올렸던 역사를 보면, 조금 얻고 나면 또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그것도 강행을 해서, 그냥이 아니라, 힘의 행사를 통해가지고, 단결된 힘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아까 그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래도 그 가격이면 우리가 하겠다. 그 사람들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거 아니죠. 노조가 아니면서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한 운임이다 싶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 화물을 나누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거 더 올려달라. 안전운임제로 이것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저기서 놓으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자기들이 운행을 안 하는 것까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노조원들이. 그러나, 비노조원이, 그 정도면, 우리 살만하고, 그 정도 운임이면 할만하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말하자면 비노조원이 그 화물을 나르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파업하는 측에서 이제 정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불법적인 그걸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걸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가끔씩은, 파업이 길어지면 그냥 당장 힘들어서 뭐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아주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좀 심해져서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노조 파업을 일으켜서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영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걸 더 말하자면 파업을 하더라도 좀 사람 좀 말하자면 매장하는 그런 문제까지 그걸 안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뭐 너무 영국 시민들이 화가 나서 노조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어쨌든 그거는 엄연히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런 일까지 빚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제대로 정말 엄정하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러니까 안전 운임제, 그거는 뭐 일몰되기로 했던 걸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조금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데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비상 체제, 심지어 군이라든가 이런 거 투입하는 문제까지도 가능한 물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경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그냥 파업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비노조원을 들이 물류 화물을 수송하는 걸 방해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란 게 별게 아니고 있는 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최소한 있는 법이 쉽게 말하자면 편의주의에 의해 갖고 쉽게 무너지거나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거부터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법을 더 노동시장을 더 말하는 탄력적이고 그 경직적이지 않게 만드는 노동시장 만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레이건 때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주 무관용의 법칙, 무관용의 원칙, 그러니까 레이건이 아주 그렇게 했죠. 대표적인 게 관제사인가요? 관제사들이 비행기 관제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실은 비행기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통정리를 하는 셈인데, 비행기의 이착륙을 그걸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기 쉬운데, 그러나 곧바로 레이건 경우에는 일주일인가 하여튼 파업을 해서 회기하라고 일정 시간을 주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을 다 파면해버리고 나중에 공무원이 될 자격까지 없앴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됐고, 돌아온 친구들 다하기 미군에서 미공군에서 사람들을 뽑아갖고 거기에 메워 넣어서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실은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이 단호하게 법대로 한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기업이든 어디 있어든 어느 파업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게 불법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게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아주 좋은 레이건 시절의 관제사 파업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그때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큰 대규모 인력이었는데, 더군다나 고급 관제사니까 아무나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레이건이 확고하게 그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노동개혁도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윤 정부에서도 이런 확고한 원칙, 그런 게 필요하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어려운데 민노총이나 이런 데 있는 지도부들도 그냥 이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 그 노조가 영리한 노조들은 기업이 좀 상황이 괜찮을 때는 파업을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한 합심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노조도 그렇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과도한 그런 파업이나 이런 거는 없도록 자제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안전운임이란 게 안전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오늘, 매경을 보시면, 마침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안전운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을 운임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높아진 운임을 주지 않는 말하자면 그 화물주, 그 화물주를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안전운임제를 갖다가 한 3년간 했나 그런데 2019년부터 이 그림을 보시면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자동차로 보면 그게 추세적으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그 중에서도 뭐 특별한 물건 몇 개를 실어나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을 됐는데 전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사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로 사정이 더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차 자체가 더 안전해졌다든가, 아니면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든가, 뭐 여러 이유로 이제 도로 같은 것도 점점 정비가 되고 사고 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 거기는 또 저기 내비 같은 거 켜고 가 보면 어느 지역은 사고가 뭐 낮다는 지역이라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갑니다. 11.5% 줄었어요. 22만 9,600건에서 20만 3,130건으로. 그런데 여기에 견인형 화물차 여기 이게 이제 안전운임제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해당되는 그 화물차인데 이 경우에는 690에서 745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3년 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뭐 늘어난 폭이 굉장히 한 8%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물차도 길이고 뭐고 더 조금씩 좋아질 텐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최소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화물 사고가 덜 나는 건 아니다.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계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운임이 좀 높아지니까 빨리 좀 몰수록 더 벌이가 더 많아진다는 생각에서 더 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하여튼 이유가 뭐가 됐든 이걸 볼 때 최소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안전운임제랑 그 화물차 사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최소한 그런 결론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안전운임이란 게 그 원래 목적을 갖다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실은 안전을 위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은 안전이지만 그 실제 3년 동안 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참 진짜 안전한 거는 뭐 좋은데 안전이 정말 안전한 쪽으로 그렇게 변화됐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보통 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되고 아니면 의회에서 무슨 법률을 만들고 뭐 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건 또 지역에 가서 그 지방의 지역에 가서 그게 실제로 되는 데는 또 지역의 인허가 문제가 한 번 더 가로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난 규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그것도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실은 좋은 기업이 거기에 지역에 들어올수록 거기 고용 유발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다른 세수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도 그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는 그 기업들이 지방에 어떤 뭘 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빨리 그 에너지 그 전력 빨리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 강릉인가 거기에 석탄 발전소인가 뭐 그걸 빨리 만들도록 한 적이 MB 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강릉인가 거기에 발전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강릉 말하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발전소 만든 인허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바다 어촌계 문제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마을을 통해 가지고 전선이 지나가는 문제 뭐 이런 걸 했을 때 중앙 정부에서는 빨리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특히 이 주민과의 갈등을 없애도록 갈등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뭘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지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쉽게 좀 제 표현이 거칠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만은 대기업이 강릉에 한번 왔으니까 삼성 같은 이 기회에 얻을 걸 최대한 얻어내자 이 기회에 뭐 이것저것 핑계대 가지고 그 지역민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괜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사실은 반도체 경우에도 이번에 용인에 있는 반도체 단지인데 이게 이제 물을 갖다가 이게 이제 여주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반도체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라는 게 지금 미국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시켜 가지고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국내에서 되도록 확보를 하고 거기 관련된 부품이고 뭐고 전부 다 생산이 미국 내에서 되는 걸 생산되는 걸 베스트로 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프렌들리 쇼라고 그래갖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 리쇼링이 안 되더라도 미국과 체제를 같이 하는 그런 국가에 프렌들리 쇼링이라도 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제때 어떤 잘 하게 하려는 그런 건 각국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반도체 이걸 갖다가 용인에 반도체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반도체 수도권이죠. 용인이면 그래서 수도권이지만 그런 반도체 단지를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수도권 규제에 의해 많은 것들이 규제를 받았지만 이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게 이제 2019년
120조를 SK 하이닉스가 그 용인시 처인구 여기에 그렇게 해서 뭐 장비 부품 기업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그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이 벌써 2022년이니까 벌써 그 3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주시의 이거 물을 끌어와서 그걸 갖다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인허가권을 갖다가 여주시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주시장이 된 사람이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뭔가 여주시에 유리한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 이게 계속 그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용인시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여주시 뭐 경기도 뭐 또 중앙정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제 해결을 나름대로 뭘 해준다 뭐 여주시에 어떤 걸 뭐 해준다 여주 쌀을 뭐 사준다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겨우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 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그냥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대로 지방에까지 다 그게 돼서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그걸 시도를 했으면 용인에다 그걸 뭐 지금 가로늦게 이럴 게 아니라 조금 일찍 같이 그걸 모아갖고 뭘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지금처럼 조금 더 일찍 움직였을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로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이거 이제 가능하다면 지방정부의 생각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게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들어온 대기업을 뜯어먹으려 하는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그렇게 하면 다음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지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유인 말하자면 그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도록 그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여러 가지를 연구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기업을 뜯어먹으려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라 보고 잘 걸렸다 그러면서 뭐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워서 이 기회에 말하자면 한 건 올린다 그럴까요? 그런 마인드로 기업을 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둬서는 이게 뭐 이런 반도체처럼 굉장히 뭐 전 국민이 관심을 있는 사안까지도 이렇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겨우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혀 뭐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어떤 토 세력들이 막 함부로 갔다가 오히려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겠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중앙정부가 지금 같은 시스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어떤 상황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첫 번째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럴 이유가 있도록 전체 구조를 갖다가 좀 세금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여러 가지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이 뭐랄까 한편으로는 개혁도 해 나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있는 법을 갖다 또 잘 굳건하게 제대로 관행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경우에는 지금 뭐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뭐 주 몇 시간 그 노동시장의 그 시간적 규제 뭐 그런 것들 일부 뭐 말만 꺼내고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이걸 어떻게 정부가 잘 다루느냐가 이걸 보고 기업들도 이 정부가 정말 그 원칙대로 잘 할 생각이 있구나 없구나 아마 이걸 판단할 거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번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또 전번처럼 쉽게 화물연대 하자는 다 해버리면 아마도 이 비슷한 사태가 계속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부가 잘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대응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용인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게 된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타이밍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가 또 말하자면 일종의 발목 잡기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예견하는 어떤 중앙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말하자면 좀 힘이 들지만 이자율을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 것에 0.5%가 아니라 0.25%씩 올리니까 좀 여전히 힘은 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쉬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이게 끝날지 그거는 참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긴장의 끈은 늦출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기쁜 소식보다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뉴스들이 더 많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뚫고 지금 대한민국이 또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걸 또 잘 지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을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고 오늘 제가 내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 주 또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활기찬 다음 주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